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방역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내리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이죠.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론은 이걸 종식선언이라고 표현하던데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감염병 위기에 있어서 종식이라는 건 참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남아있고 사망자와 중환자도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인데요. 저는 종식선언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예전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나아졌고 어느 정도 사회가 대응할 역량이 생긴 그 정도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며칠 전에 그 세계보건기구 WHO가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를 결정한 바 있잖아요. 네, WHO의 결정이 있었는데요. 예. 그런 결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이제 경구용 치료제도 있고 백신도 충분히 공급이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코로나19가 예전에는 모르는 감염병이었는데 지금은 가장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감염병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지의 위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사라진 게 아니라 대응 역량이 올라갔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이 바이러스가 충분히 익숙해졌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일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1월 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고 또 일각에서는 4월 말부터 8차 유행이 시작이 됐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는 확진자 숫자를 보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린 게 벌써 1년 정도 지난 것 같거든요. 이건 이제 옛날 얘기입니까? 코로나19가 앞으로도 1년에 2번 정도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고 엔데믹의 새로운 모습인 거거든요. 조금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사회는 충분히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지점이죠. 숫자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다. 네. 아무튼 그러면 오늘 그 방역 완화 방안이 발표되는 건 맞죠?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몇 번의 완화가 있었고 지금 국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확진되시면 7일간 격리하시는 의무가 있었던 것인데 근데 거기에 있어서의 좀 변화가 예고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권고로 전환이 됐습니다만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실 때는 아직까지는 법적 의무로 남아 있거든요. 그 두 가지가 조정이 되면 사실 실생활에 있어서에는 거의 모든 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7일 격리 같은 경우는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보도는 이렇게 나오고 또 한쪽에서는 7일이 아니라 5일로 단축될 거다라는 그 보도도 있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저는 권고로 전환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가 7일간 격리라고 하는 것이 예전처럼 감염되신 분들이 확진자로 많이 드러날 때는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은 감염돼도 확진자로 드러나는 비율이 많이 감소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진되신 분들만 오히려 격리의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약간 불합리한 면들도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의무가 권고로 바뀌면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직장 나가서 일할 수도 있다.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 사회가 참 아프면 쉬는 문화가 잘 형성이 되지 않았었잖아요. 격리 의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휴식을 보장해주는 의미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격리의 의무가 법적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이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저기 격리돼 하루라도 더 일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에서 코로나 걸렸어도 이제 그 권고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가서 일하는데 주변의 눈총이 따가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법적 의무가 존재했을 때는 생계 지원이나 생활 지원들이 일부분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축소되는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병원이나 약국도 그러니까 그 의무에서 권고로 전면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병원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고요. 일상적으로 이용하시는 의원이나 일선 약국 같은 경우에는 이 법적 의무가 권고로 다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만 동네 병원 같은 경우 중환자나 입원 환자가 계시는 경우에는 그래도 원내에서의 감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 의무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지금 그 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PCR 검사 이런 것도 다 이제 그 중지가 되는 겁니까? 지금도 3일 이후에 PCR 검사를 하시는 것을 권고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입국하실 때 여러 가지 입력하시는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많이 축소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제는 조금 걱정은 덜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근데 합니다. 또 다른 변이가 또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새로운 변이는 당연히 다시 등장합니다. 근데 그랬다 혹시 문제가 또 발생될 여지는 없습니까? 하지만 지금의 면역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국민의 80% 정도가 감염과 백신 접종을 같이 하신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런 면역 정도를 볼 때에는 새로운 변이가 등장한다라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심각한 정도의 피해는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은 가능합니다. 백신 접종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신 접종은 아직까지 전문가들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간 한 번 정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처럼 고위험군들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업데이트된 백신을 접종해 드리는 고위험군에게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이제 독감 예방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노인분들에게는 이제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네, 코로나19는 이제는 노인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감염병입니다만 젊은 인구 집단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위험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접종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적극적으로 권고를 해야 되는 대상들은 고위험군에 한정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백신 접종한다. 요 얘기가 옛날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는 거고요. 이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결정입니다. 자, 코로나는 이렇게 지금 이제 간다고 치고 또 다른 바이러스가 등장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새로운 감염병은 계속해서 등장할 건데요.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팬데믹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때까지 우리가 3년 동안 해왔던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점에서? 우리나라가 팬데믹 시작할 때에는 백신 접종에 대한 신뢰성이 가장 높은 국가였습니다. 맞아요. 예. 지금은 조사해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접종에 대한 신뢰성이 가장 낮은 국가 중에 하나가 됐거든요. 그런 3년간의 국민들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다음 팬데믹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큰 장애 요인이고 특히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면 국민들은 잘 참여해 주실 건가? 다음 팬데믹에서의 마스크 의무화는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난 3년간에 있었던 일을 잘 복기하면서 과학적인 근거도 마련해 드려야 되고 국민들에게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느 정도의 좀 정보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전에 그 메르스, 사스 이런 게 쭉 있다 보니까 이제 주기성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5년 중인데 이게 갈수록 더 빨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전망도 맞습니까? 그런 주기를 예상하는 건 사실 사람의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새로운 감염병이 등장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고 그때까지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냐가 국민의 생명을 얼마만큼 더 구할 수 있냐의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 말고 최근에 엠폭스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건 어느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엠폭스는 코로나19랑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코로나19는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동시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지만 엠폭스는 매우 한정된 집단에 유행하고 있는 감염병이고 그리고 통제 수단과 정보가 이미 다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정도의 위협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감기 걸려서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말 그대로 바글바글 환자분들이 엄청나게 많던데 저 지금도 인후염이 한 달째 지금 낫지를 않고 있거든요. 이것도 어떤 뭐냐면 기후변화 이런 거 연관이 있는 겁니까? 그런 것들보다 지난 3년 동안 마스크를 잘 쓰고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바이러스에 노출이 덜 된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 코로나19도 계속해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되신 분들도 재감염이 될 수 있고 재감염되신 분들도 세 번째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확인이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선의 현장에서 보면 호흡기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유행한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많이 유행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것들은 개인의 건강 문제가 좀 있으시겠죠? 개인의 그런 거요? 좀 튼튼한데.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정재훈 가천대 교수였습니다.